자, 김정은이가 내일 25일 푸틴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에서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몇 번 갔습니다. 그때 블라디보스톡은 참 이렇게 황량했는데요. 블라디보스톡 앞에 있는 루스키 섬에 이 푸틴이 몇 년 전에 에이펙 회의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하면서 루스키 섬에 다리를 놨어요. 거기에 이제 국제적인 어떤 컨벤션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지금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지금 기차로 이 하문을 통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쭉 따라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이 철로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느냐, 아니면 북한의 동해안 쪽에 해안가로 가서 거기에서 나진 선봉 통해서 하산이라는 러시아 도시로 넘어가느냐,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나진 선봉에서 하산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김정은이가 확실히 중국의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다. 특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지금 8년 만입니까?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가 8년 전에 푸틴과 회담을 한 이후에 이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회담을 하는 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왜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지금 이렇게 예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대북 정제유를 공급한 것이 중국의 9배라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가 푸틴과 회담을 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최근에 북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여태까지 중국의 식량, 또 기름, 또 돈, 밀무역 이런 부분에 의지해서 중국을 유일한 자신들의 후견인으로 삼아왔고, 러시아는 김정은 이후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이 2년 동안에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얼마나 자주 만났는가 우리는 알 겁니다. 특히 작년에 얼마나 자주 만났는가. 그러면서 어떤 회담이 있거나 어떤 결정이 있기 전에 김정은이가 반드시 시진핑을 만나러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아직 평양을 한번 가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의 정권이 나름은 자존심은 좀 셉니다. 그런 거는 한국 정권이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 시진핑에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도 시진핑이 상당한 후견인으로서 이렇게 책임을 져줄 거다. 이게 작년 6월 미북 회담까지는 아주 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쭉 오는 과정에서 보면 평양에서 열린 9.19 이렇게 회담까지만 해도 원활하게 갔는데, 그 이후에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를 향해서 그 관세,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러면서 그 싸움이 이렇게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11월 달입니까? 문재인이 김정은 방남 문제 때문에 11월 30일 전으로 이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회의에 가서 한 구석에서 트럼프 잠깐 만났잖아요. 김정은 방남을 허용받으려고 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때 이후에 보면 지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시진핑이 G20에서 트럼프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몇 달간 미중 무역 전쟁을 휴전한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사실상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항복을 한 것처럼 해석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중국은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소극적이 되고, 또 북한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규모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 내가 뒤에 받쳐줄 거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판 깨지더라도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네 미개 살릴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니만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니까 이제 날 살짝 멀리하고 나한테 대한 대우가 확연하게 달라지네. 이런 입장이 지금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월 27, 28 열린 하노이 회담에서 보면 좀 희한한 게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만나지 않았어요. 김정은이가 기차를 타고 2박 3일간 평양에서 하노이로 갈 때 상식적이라면 중국에서 잠깐 시진핑이가 들러라. 그래가지고 시진핑과 김정은이가 회담을 하고 가는 일이 지극히 상식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먼 거리를 뭐 하려고 기차 타고 갑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이는 이번에 푸틴을 만날 때 미국이 조여하는 경제 제재에서 중국은 거기에 상당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지금 북한에 대해 거리를 두고 거기에 좀 자유로운 채 미국을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러시아의 푸틴이다.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뮬러 특검 보고서도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사이의 문제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대하는 태도와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확연히 차이가 좀 있어요. 시리아에서 트럼프가 쿠르드 민병대를 실제로 그 쿠르드 군대가 IS를 격퇴하는데 최대의 공을 세웠는데 그들을 포기하고 지금 철수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 러시아의 아사드 정권이 다시 시리아 대부분을 장악하게 하려는 이 푸틴의 의도가 통하고 있고 이 시리아는 자신을 구원해 준 러시아가 지금 최대의 후원 세력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이긴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푸틴은 이란과의 관계 그리고 터키와의 관계도 최근에 개선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군대를 소규모지만 보냈고 쿠바와 미국과의 관계도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자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독재자들 그리고 동유럽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의 강화 등으로 세계의 독재자들은 전부 푸틴한테 이렇게 가고 있고 최근에 트리폴리로 진격하고 있는 리비아의 그 반군 쪽도 이 푸틴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전 세계에 걸쳐서 미국이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에 이렇게 역행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과거에 소련이 전 세계의 공산주의를 수출하기 위해서 했던 것과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러시아에 북한 노동자가 11,000명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올해 2019년 말까지 북한으로 다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가 북한의 한 3대 수입원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런 해외 파견 노동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이 북한은 굉장히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최근에 중국은 이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다 6월 달까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그 반면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특히 유류품 공급을 늘리면서 중국과는 달리 북한과 더욱 긴밀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1, 2월에 북한에 1,358톤의 정제유를 공급했어요. 같은 기간에 중국은 북한에 1,170톤을 공급했을 뿐입니다. 무려 한 9배 정도를 러시아가 중국에 기름을 더 주고 있다.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북한과 약간 거리를 두니까 그 틈을 러시아가 파고들어서 북한의 인공호흡기를 꼽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북한은 이번에 가서 푸틴을 보고 빅딜을 주장하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 당신이 트럼프한테는 뭔가 좀 지고 있어서 잘 통하지 않냐. 그러니까 빅딜을 좀 바꾸도록 해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당신도 형님으로 모실 거니까 중국 떼놈들 저거 잘 못 믿겠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북극 고민하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좀 지원을 해주라. 그래야 내가 버틸 것 아니냐. 내가 내만큼 열심히 미국을 협박하고 한국을 협박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푸틴이 지금 그런 부분으로 김정은과 회담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금까지 수차례 북한과 정상회담을 제안해 왔는데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회담을 하는 것은 결국은 앞서 이야기한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지는 부분과 지금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차 미북 회담을 하려면 북한이 뭔가 믿는 든든한 배경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돈과 물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미국하고 3차 미북 회담을 하기 전에 아마 답이 나와야 할 거고 답이 안 나오면 못 할 거예요. 근데 답을 낸다 하더라도 북한이 벌써부터 꼬랑지를 내리고 미국에 지금 회담을 갖다가 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차 미북 회담을 하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 리스트 사찰 검증을 미국에 북한이 제출하고 그걸 인정받는 상황으로 가면서 3차 미북 회담이 되어야 될 건데 그러려면 북한이 그 가짜 리스트를 제출하고 엄청난 걸 얻어내려고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전 효과가 극대화돼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기 전에 북한이 미국과 전쟁 직전의 위기를 조성했다가 갑자기 턴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위험 부담은 북한이 전쟁 직전의 위기를 조성하다가 진짜 미국이 북한이 저놈들이 미사일을 쏠려나 생각하고 북한을 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쇼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고강도 압박을 했는데 압박 결과 북한이 먼저 얻어맞아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려면 어떤 식으로라도 그걸 막아주겠다. 즉 시리아의 아사드를 어떤 식으로라도 구원해주는 러시아가 북한이 차라리 더 믿음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는 북한을 이용해서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이런 카드가 충분히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북한이 최근에 약간 소극적이고 뒷걸음질을 치는 중국 대신에 러시아를 통해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지금 이번에 부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의 희망을 받아들여서 실효성 있는 이 유엔 제재 붕괴 조치에 앞장을 쓸 것이냐, 그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어요. 자, 현재 북한이 미국과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무역이 1억 불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10억 불 규모로 한 10배 정도로 키우고 또 북한의 제철소, 광산 등에 대해서 러시아가 자금 기술을 지원해주고 낮은 선봉 경제 특구에도 투자를 확대해달라. 이런 것들을 아마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을 옆에 두려고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의 광산이나 제철소
특구 등에 대해서 투자는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참 자존심도 상하고, 특히 때놈들이라는 게 굉장히 계산적이어서 중국이 마치 김정은이를 똘마니처럼 취급을 하고, 그러면서도 말한 것만큼 확실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별로 없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에 반미 외교 노선에 좀 앞장을 서달라. 우리가 확실히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강화하는 것이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요. 러시아의 동맹국 중에 괜찮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베네수엘라 같이 저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거나, 시리아 같이 내전으로 엉망이 됐거나. 근데 북한은 핵을 스스로 개발하고 ICBM도 개발하고 미국과 맞짱을 뜨고, 그래서 러시아가 봤을 때는 자기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동맹국 중에서는 북한이 비교적 빠리빠리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을 앞에 세워서 자신들의 지금 국제적인 이 파워를 높이는데 이용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특히 이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동시베리아 지역이 굉장히 황량하지요. 블라디보스톡이나 나우카나 이런 데 행편없습니다. 거의 변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다가 놓으면 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힘이 아주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은 평택 기지에서 사드를 들고 올 때 훈련용으로 들고 온 이 사드 발사대를 이렇게 가지고 발사 직전까지의 단계를 지금 이 훈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평택 기지에서 사드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 기지를 이렇게 지키겠다. 그래서 6세간 사드 훈련을 했고요. 이걸 북한이 보라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한 미사일의 요격을 평택에서 한다고 보면 결국은 수도권도 북한의 미사일의 일종의 방어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성주니까 수도권이 안 된다 했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오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인데, 한국군은 이 평택 발사대가 별도로 지금 미군이 가져온 게 아니라 성주에 배치할 때 훈련용으로 갖고 왔던 거다라고 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데요. 자, 그런데 이 한미 간의 합동훈련 중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한미 공군훈련, 원래 이 초여름에 하는 공군훈련 맥스 썬더를 10년 만에 안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는 비질런트 에이서 합동 공군훈련도 지금 안 할 게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는 한미 간의 중요한 대규모 훈련은 육군이고 뭐 해병대고 공군이고 다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스타인버거 전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이 한국의 세미나에 와서 남북관계 개선이 핵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남북 긴장 완화가 중요하지만은 한미 안보 관계가 이 지역에서 안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려면 한미 간의 군사적 신뢰가 있어야 된다. 지금 군사적 신뢰가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은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고 자신들은 최소한의 양보를 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찰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완전한 비핵화가 이르기까지 잘게 쪼개서 샅샅이 검증해야 된다 말을 하며 한국과 일본이 함께하며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지분을 왜 한국은 놓치려 하는가. 그러면서 최근에 한일 간의 긴장 대립을 비판했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이 생기고 있는데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중요하다. 너네들 중국 편에 기웃거리다가는 피볼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계란을 중국이란 바구니에만 담으면 한국이 어려워졌을 때 미국이 한국을 왜 도와주겠느냐.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요, 이 같은 이 포럼에 온 울프히처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 네오콘의 핵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의 모호한 약속만 믿고 이 북핵 해결의 열쇠인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면서 김정은의 핵 의지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는 달리 비핵화의 길을 택할 거라는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갖고 있는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정서에 공감은 하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면 평화와 통일이 더 멀어질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 현재까지 한미 간의 대화가 온건한 접근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 압박에 일본까지 같이 넣어서 공조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북한은 자신들의 확고한 동맹을 향해서 또 러시아에 붙고 있는데 한국은 자신들의 동맹인 지금 한국에 유사시 기지를 제공해주고 있는 일본과 스스로 멀어지고 있고 미국과도 지금 계속 멀어지는 길을 택하고 중국 쪽으로 가고 있으니 바구니에 중국이라는 계란을 다 담으면서 미국 보고 전쟁 나면 도와달라 소리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